그래서 중국을 띄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천기누설입니다, 이게. 이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단극체제라는 게 과연 미국의 일방적 패권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의 시대입니다. 아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시위 벌어진 거 쫙 도는 거거든요. 야, 정부가 말이야. 지금 입법을 추진하는데 말이야. 그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정부 사이드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그 재판관을 하려는 그런 입장이야. 그런 거 되면 견제와 균형이 깨져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이 말이지 독재 국가가 될 수 있어. 나와. 그렇게 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미소관 시대에 미국의 일방적 패권이 과연 가능하냐. 그러니까 미국이 단극체제라고 할 때라도 그게 하나든 그게 두 개든 간에 일방적으로 패권을 휘두르면은 그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도로 발전한 세계시장 시스템에서 미국의 일방적 패권이 가능하냐. 지금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자기 급하니까 막 이자율을 올리니까 벌써 은행 2개 박살나잖아요. 자기 내부에서 은행 2개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자율을 잡아 끌어서 올린 거거든요. 고도로 발전한 세계시장 시스템에서 미국의 일방적 패권이 가능하냐. 단극체제가 과연 미국의 일방적 패권을 의미하냐. 퀘스천 넘버 1.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퀘스천 넘버 2인데 단극체제는 보다 근본적 상황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웨스턴 밸류, 그러니까 서방 가치가 인류 보편의 가치다라는 그러한 얘기. 즉 개인, 자유, 민주주의, 공정시장 이런 서방에서 발전되어 온 가치가 인류 보편성을 가진다. 그 다음에 서방에서 확립해온 규칙 기반 국제질서,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가 인류 보편의 세계질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단극체제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보면은 우리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저 타락한 저기 자유민주주의를 적으로 여깁니다. 걔도 그렇게 사실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푸틴 역시 마찬가지로 서방은 타락해 있고 변태적이며 마약에 찌들어 있고 그 배후에는 파시즘이 있습니다. 우리 러시아의 신실한 기독신앙에 바탕을 해서 제대로 된 도덕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시스템이 인류를 구원할 겁니다. 푸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과 러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서방 가치가 인류 보편의 가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서방에서 발전해온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인류 보편의 세계 질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들이. 그리고 따라서 지금은 단극이냐 다극이냐 뭐 이름을 뭐로 붙이던 간에 결국 단극 체제라는 건 뭐냐면은 서방의 가치가 인류의 보편성을 가지냐,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인류 보편성을 가지냐, 그 게임이라고요. 이렇게 딱 보면 이 아랍 이슬람권에서 단극 체제를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자기 지배 집단의 권력 체제, 자기들의 신정 일치 성향이 있는 정치 제도, 자기들의 사회 규범이 인류 보편과 충돌하잖아요. 세계가 다 그런 식으로 인류 보편의 가치가 일상화되면 자기들도 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즉, 이제 그런 거고요. 아까 이제 독일이나 일본은 왜 단극 체제를 싫어하냐? 미국 리더십에 대해서 체질적 염증이 있었던 거죠. 일본이 최근에 들어서야 저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일본이 작년 말에 반격할 수 있는 국방력 가지겠다.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우리가 국방력 더 쌓으면 될 일이고 결국에 가서는 중국에 대항한 국방체제를 본격화하겠다라는 얘기라고요. 아니, 지금 2023년이에요. 그럼 이때까지는 뭐였냐? 그냥 장난하듯이 했어요, 걔들. 근데 이제 나라 다 빚에 몰리고,
전부 그 어마무시한 재정 적자나 있고 그것 때문에 국채가 엄청 그 부채가 쌓여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야 중국을 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국방력을 제대로 갖춰야겠네 이러고 나선 거예요. 그나마. 왜 그랬냐? 미국 리더십 하나 이렇게 강화돼서 동아시아에 있는 거 싫거든. 좀 러시아도 날뛰었으면 좋겠고 중국도 날뛰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야 일본도 좀 숨 쉴 것 같거든. 딱 저거죠. 아까 그 숄츠의 다극체제 얘기랑 일본이 최근까지 심지어 2022년까지의 일본의 태도랑 딱 같잖아요. 그다음부터 프랑스는 뭐냐? 여기는 사실은 프랑스요. 우리가 뭐 말이 좋아서 레지스탕스 얘기하죠. 프랑스 사람 2차 세계대전 때 레지스탕스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연합군 쪽에서 싸운 프랑스 사람보다 나치 군대로 싸운 프랑스 사람이 수십 배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에 관한 공식 역사가 없어요. 프랑스가. 국가가 정리한 역사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에 관한. 거기가 그냥 백지로 비어 있어요. 그 시절이. 그러니까 1939년에서 45년을 그러니까 다루면은 부끄러운 얘기 나오니까 아예 덮어놔 버렸어.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배 꼬여 있는 뭐라 그럴까 열등감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현대 문명의 주역 중에 하나인데 사실 주역이거든요. 프랑스 혁명 이전, 그러니까 1789년 이전을 보면 현대 주요한 그 사상과 기타 등등은 다 프랑스에서 많이 정리됐단 말이에요.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근데 뭐 나중에 나치 부역국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의 복잡한 심사 때문에 세상이 제대로 된 방향에서 단순 명료하게 정리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도. 그런데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아랍 이슬람 쪽에서는 그런 이유라기보다 자기들의 지배 집단의 권력체제, 정치제도, 사회규범에 대해서 인류 보편의 가치, 인류 보편의 규범이 압력이 세지는 걸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극체제가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카이 강구현 같은 사람은 이렇게 뭐 UAE 같은 데랑 너무 가깝게 가려 그러는데 그 아랍이나 이런 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가깝게 가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좋은 물건 만들어서 정직하게 팔고 또 좋은 건물 정직하게 돈 받고 지어주고 되게 그런 정도 선에서 서로 좋은 상거래를 유지하는 그 정도 선에서 가야지 거긴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거긴. 좀 그런 지정학적 그 군사 지정학적 관념을 가져야 카이 사장을 할 텐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아주 위험한 그런 무식함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면. 그런데다가 이제 아랍 이슬람 그다음에 중동권이 또 이제 공포가 뭐가 있냐면 이 3연속 지금 에너지 혁명이 시작됐거든요. 이게 한 40년에 걸쳐서 펼쳐질 겁니다. 2015년 셰일 혁명이 2015년 정도를 봐요. 이걸 왜 그러냐면 셰일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멀티패드 방식이라 그러죠. 위에 이제 패드 놓고서 지금 그리면 한 가닥 내려가잖아요. 저게 여러 가닥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거는 또 여러 가닥이 가죠. 그러니까 지상 패드 하나에서 관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지상 시설이 단순화되면서 이제 산출물을 모아서 하기가 좋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2015년에 그 멀티패드 방식이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셰일 혁명이 그때 본격화됐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MR, 그러니까 모듈식 소형 원자로. 이제 2030년이면 완전히 이제 저거 시작되거든요. 그 다음에 2050년이면은 핵융합이 시작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뭐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대부분의 자동차가 수소 혹은 전기로 간다면 트럭까지 에너지가 풍부하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대부분의 발전소가 원자로 혹은 핵융합 방식이라면
SMR이든 지금 원자로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석유가스는 뭐에 팔 게 뭐 있지? 지금도 이제 농촌 가면 이제 도시가스가 없으니까 농촌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잖아요. 전기를 오히려 더 많이 쓰잖아요. 농촌에서. 예, 여러 가지 용도로. 똑같은 거죠. 저거 똑같은 얘기예요. 전기로 다 대체할 수 있다면, 대체해 나간다면 자동차건 난방이건 뭐건 간에 요새 또 저거 있어서 또 부엌에서는 그 인덕터라 그러나 그거 쓰잖아요. 그 LNG나 LPG에서 나오는 게 폐암을 유발한다 그래가지고 전기를 쓰잖아요. 부엌에서. 그 음식 조리할 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전기로 대체해 나가고 그 전기가 이제 그 가스나 뭐 이런 걸 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원자로나 핵융합에서 나온다. 그러면 절반쯤 숟가락 놓게 되죠. 산유국들, 가스 뽑는 데들.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기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공포스러운 거예요. 상황이. 일단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극체제란 이름으로 인류 보편의 가치, 인류 보편의 규범이 압박해서 조여들어온 힘이 점점 세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와 경제 측면에서는 3연속 에너지 혁명, 제일 처음에 셰일 혁명.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올라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셰일 혁명. 그 다음에는 SMR 소형 모듈식 원자로 혁명. 그 다음에 핵융합 혁명. 이렇게 차례로 그 에너지 혁명이 닥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죠. 이제 우리는 워낙 석유나 이런 천연가스에 우리는 원이 맺혀갖고, 야, 저거 좀 나오면 우리 외화 걱정 안 하고 말이야. 우리 좀 탕자탕자 살 텐데, 창자창자 살 텐데 하고 우리 그게 부러워하지만 막상 그거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국민들은 아무것도 하는 데가 없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실제로 가보면. 국민들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무슨 전략 파트너로 삼는다는 걸 보고 나는 돈들에 다 환장을 했나. 어휴, 끔찍한 얘기죠. 예. 국민들이 아무것도,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일하려는 헝그리 정신이나 자세도 없고. 그러면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의 나라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얼마나 공포스럽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지금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 그런 세력이 하나 존재해서 그게 좀 이렇게 뭔가 다극체제 같은 형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사우디나 아랍 입장에서는 다극체제 흉내라도 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 자체로서는 다극체제, 다시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서방 가치, 그 다음에 규칙 기반, 규범 기반 국제 질서, 이것에 대항할 수 있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치 체계, 또 다른 규범 체계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중동 국가 힘이, 정신적 수준이나 그런 물질적 수준이. 다시 바꿔 말하자면 이슬람 국가는 보편적 가치, 보편적 규범, 삼축 글로벌리즘에 맞설 세계관, 정치 모델, 경제 모델이 없죠. 그런데 세상은 보편 가치, 보편 규범으로 정리되어 가는 중이죠. 플러스 3연속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는 중이죠. 거기다가 오펙 동업자 러시아는 비참하게 까이고 퇴출당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라도 띄워줘서 다국체제 흉내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보고 들어와 놀아봐 이거예요 지금. UAE가 돈 흔들면서 카이 강공영한테 들어와 놀아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게. 그 사람들을 무지하게 영악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중개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슬람이 왜 그렇게 쉽게 퍼졌어요? 이슬람을 매개로 해서 지역의 그 권력자들까지 쫙 해서 문화를 통일해 놓으니까 이게 그냥 중개무역을 완전히 장악하거든. 그래서 종교가 같으면 중개무역이 되고 중개무역이 되면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중앙아시아까지 다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언제부터야? 8세기부터예요. 7세기 말 8세기부터. 그럼 몇 년을 그렇게 먹고 살아왔어? 거의 한 6, 700년 먹고 살아오다가 그 다음에는 그게 점점 약발이 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다가 갑자기 한 100여 년 전부터 석유가스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돈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한 300년 백올타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굉장히 능해요. 그런 장사 속에. 그런 계산이 우리보다 따블로 영악해요. 그러니까 중국 보고 들어와 놀아봐. 강구형 보고 들어와 놀아봐라니까. 거기랑 완전히 그 길목에다가 좌판 깔아놓고 중개하는 사람들을 붙잡고서 무슨 군수송길 만들어. 그게 우리 K방산의 파트너가 어떻게 돼요? 사우디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장사 속 돌려가지고 중국이랑도 거래하고 러시아랑도 거래하고 다 이러는 사람들인데 참나 진짜 황당합니다.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지. 예, 그건 또 중국 입장에서도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에너지가 사면석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특히 지금 경제가 식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래 우리가 굉장히 경제가 어렵죠 지금. 이게 가만히 있어도 바이어스 마켓이라고요. 지금 지금 석유값도 엄청 떨어졌고요. 천연가스 값은 한 2, 3년 이래 최저 수준까지 가 있잖아요 지금. 그냥 있어도 바이어스 마켓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바이어스 마켓 갈 거예요, 이거. 왜냐면 에너지 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양순하다면 미국이 정리해 놓은 시스템에 무임승차하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그런데 사우디아랍이 띄워준다고 중동 가서 우리 중국이 이제부터 미국을 대체하는 주인공입니다. 이런 게임을 한다? 한마디로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거기 미군 기지 수십 개 깔려 있는 동네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 너무 바보스러운 왕서방이다. 아니 어떻게 왕서방 왜 이렇게 바보스럽냐. 푸틴 꼭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 공산당 체제는요. 지금 개혁을 해서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거든요. 다당 체제로.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해체를 하고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능성 제로예요. 요번 끝난 양회. 여기 완전 가능성 제로 돼 버렸었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예를 들어서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했죠. OECD가 평균 20%입니다. 19.2%인가 돼요. 한국이 10%예요. 전 세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이제 말하자면 결국 소비품에 붙는 거라 소비품, 소비 서비스에 붙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플랫 세율이죠. 간접세죠. 플랫 세율이 되죠. 그러니까 많이 소비하는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작게 소비하는 사람은 작게 내고 그러니까 소비량에 의해서 이게 딱 나뉘는 건데 정확하게 비례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건 소득이 높은 사람이건 결국 부담이 그러니까 저축을 못하는 사람이 상대적인 부담이 큰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저건 한 10%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일찍 도입한 거예요. 굉장히 일찍 도입한 거예요. 1977년이면 저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1979년도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해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 경제로 바꿨죠. 그 당시엔 저걸 이름을 안정화 정책이라고 불렀죠. 중국을 한번 이걸 비교해 보자고요. 경제 체제를. 중국이 1994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는데 그전에도 명목은 있었어요. 그나마 흉내를 낸 게 94년인데 중국에 무슨 놈의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제대로 돼요? 전부 탈세가 횡행하지. 그 다음에 중국이 2023년에 지금 양회에서 뭐가 결정이 됐냐면 정부 주도 경제가 공산당 주도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금융 감독 기능이 공산당으로 넘어갔어요. 정부에서. 금융 감독 기능이 정부에서 공산당으로 넘어갔다니까요. 이번 양회에서. 따라서 이건 뭐냐면은 국진민퇴죠. 그러니까 걔들 용어로는 국영기업이 국영기업을 키우고 민간기업을 퇴조시킨다. 그 정책인데 사실 국영기업이라는 게 저게 제대로 된 국영기업이겠어요? 당 소유기업, 군 소유기업은 국영기업보다 더 센 국영기업이죠. 쟤들은 국가 위에 당과 군이 있으니까 공동부유라 그래가지고 뜯어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거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2023년에. 우리는 벌써 50년 전에 한 개혁을 지금 쟤들은 저 정도 경제에 올라섰음에도 우리 50년 전에 배고팠을 때 했거든요. 저걸. 쟤들은 배가 어느 정도 불렀음에도 안 하고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얼마나 파워풀해지겠어요. 부패한 집단이. 혹은 그것에 이해관계를 묻고 있는 당이나 군이나 고위직들의 그 커넥션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23년 올해 이제 양회에서 반도체 첨단 산업 육성을 국가 기능에서 당 기능으로 옮겼어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얘들 지금. 그러니까 정부 기능에서 당 기능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안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시 통제를 정부 기능에서 당 기능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형사소송법 바뀌었다고. 이게 개헌보다 더 무섭거든요. 전시라고 선언이 되면 군이 선언하겠죠. 혹은 군을 대표한 군사위원회 위원장 시진핑이가 선언하겠죠. 전시라고 선언이 되면 수사, 체포, 구금, 기소, 판결, 집행 이걸 다 군이 해요. 민간인한테까지도. 14억 명에 대한 생사여탈권이 군한테 주어져요. 뭐 이런 법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공산당 체제를 다당 체제, 민주주의를 소프트 랜딩 시키자가 아니라 공산당 체제를 군국, 그러니까 군부 전체주의 체제로 밀고 간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이거. 군부 전체주의, 당군 전체주의로. 그래서 참, 이제 그 살벌한 게임이죠. 네.